점심 드시고 약간 졸리운 시간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게 되도록 잘 진행하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그 학회의 타이틀이 균열의 시대 사회정책의 대도전이고요. 아마도 이 타이틀에 가장 초점을 맞춘 대회 기획 세션이 지금 세션이 될 것 같습니다. 요 대회 기획 세션을 맡은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구인혜라고 합니다. 오늘 그 네 분의 발표를 듣고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약간 주제가 이렇게 쉬운 주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도 대회 주최 측의 기획 의도는 우리가 그동안 뭐 균열이라든지 뭐 격차나 갈등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왔는데, 기존에 우리가 균열이나 격차, 갈등을 얘기할 때는 뭐 전통적으로는 뭐 어떤 계층 간의 균열 혹은 뭐 이념적인 갈등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상정을 했는데, 작금에 와서 나타나는 이 세상에서는 뭔가 이전과는 다른 또 새로운 어떤 균열의 징조들이 많이 보이고, 이런 균열에 대응해서 어떤 전통적인 어떤 산업사회에서의 어떤 계층 갈등이나 이런 것에 토대해서 발전해온 복지국가나 사회정책이 어떤 다뤄야 될 어떤 시대적인 과제나 이런 것들이 좀 새롭게 되는, 그래서 뭔가 다시 한번 도전을 해서 재정립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그런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발표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렇게 분산적이기는 하지만 각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어떤 그 균열의 조짐, 뭐 때로는 그게 균열인 듯 아닌 듯 애매할 수도 있겠고, 때로는 보다 분명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조짐들이 각 영역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네 가지 차원에서 조금 검토하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로 발표를 해주실 주제는 시민사회에서의 어떤 균열 혹은 뭐 다양성, 이질성 이런 것들을 특히 사회운동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신진욱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소개를 다 한 다음에 발표를, 두 번째 발표는 마찬가지로 뭐 시민사회 영역에서의 문제로 보이는데요. 우리 사회에서의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집단 사이의 어떤 차별이나 평등 이런 이슈가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대응으로서 차별금지법을 추진하는 운동이 있었는데, 여기서도 여전히 뭐 성소수자 인권 문제라든지 등을 둘러싼 어떤 기존의 질서나 규범에 대한 어떤 갈등 이런 것들이 다시 불거지는 이런 양상이 있는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권운동 사랑방의 미류 상임 활동가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그 앞전에 뭐 환영사나 개회사에서도 일부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떤 균열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게 어떤 인구 구조의 전환과 관련해서 세대 간 혹은 그런 세대 간의 격차가 또 세대 내에 반영되는 이런 갈등 균열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런 맥락에서 청년 세대의 격차, 특히 그거를 사회적 불안이라는 차원에서 정리해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발표는 서울연구원의 변금선 부연구위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이 시대의 전환이라고 한다면 가장 크게 얘기하는 디지털 전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디지털 전환이 노동 자본의 균열에 갖는 의미 그리고 사회정책에 갖는 함의에 대해서 김수환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그 다양한 균열 현상에 대해서 각각 다루고 있는 것들이라서 이 논의를 어떻게 모아나갈지가 우리 여기 참여자들이 갖고 있는 도전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발표는 각 선생님들이 가급적 15분 이내에서, 그리고 단축할 수 있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15분 이내에서 최대한 단축해서 발표를 해주시고요. 그 발표는 현재 준비하신 대로 발표를 해주시면 되겠고, 발표 직후에 조금 논의를 모으기 위해서 각자 다루신 영역에서의 발표가 어떤 사회정책에 갖는 함의, 혹은 사회정책이 어떤 재도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주시는 토론을 네 분이 같이 토론 형식으로 한 10여 분 정도 해서 일단은 조금 논의의 전달을 모아보고, 그리고 청중과 다른 선생님들의 의견을 이어서 듣는 토론을 전개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 관계상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권운동 사랑방에서 활동하는 미류이고요. 제가 부담스러운 자리네요. 그 발표를 제안받았을 때 연구자도 아니고 사실 이제 같이 어떤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지 좀 막연하긴 했는데, 어쨌든 저에게도 좀 고민을 틔우고 또 이렇게 배움을 얻어갈 수 있는 기회일 거라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이제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제 발표의 부제가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의 경험에서 본, 발표 자료 따로 준비 안 했습니다. 자료집 보시면 됩니다. 네, 균열과 그 가능성이라는 제목 부제를 달았는데요. 제가 이제 어떤 이제 균열을 해소할 방안으로서 차별금지법이라는 정책 혹은 제도, 의제의 의미나 가능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지금 한국 사회에서 사실은 균열이라는 말로 어떤 현상을 분석하기에 너무나 많은 소재들이 있는 사회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균열의 문제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혹은 그런 문제 설정에 따라서 그 균열을 대하는 관점 혹은 태도는 어때야 할까에 대한 고민을 이제 사회운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함께 나눠봤으면 합니다. 아마 이 발표의 마감이 이제 이태원 참사 이후였다면 제가 이제 아주 다르게 발표문을 썼을 것 같아요. 이태원 참사가 있고 나서 8년 전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이유처럼 국가는 없었다라는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들 우리가 했는데, 저는 좀 그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국가는 왜 없었는가라는 질문을 하는 것으로 충분한가? 거기에 어떤 국가가 있었는가라는 질문을 하고, 그 국가에 어떤 균열이 있었는가라는 질문을 더 정면으로 해야 할 때 아닌가. 그래서 인권운동을 해서 좀 더 그런 고민이 있는 걸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제 자유, 안전, 재산이라는 이 근대 어떤 인권 담론의 시초는 이 근대 국가를 형성하는 기본적인 가치였잖아요. 근데 심지어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이 보수 정치 세력이 집권한 지금의 한국 사회에서 그것을 전혀 지키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과연 어떤 그 부재로서 상상되는 그 어떤 국가 여전히 유효한가? 이런 질문들을 더 던져야 될 때는 아닌가라는 이제 고민들과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 그 자료집으로는 70페이지. 제가 이제 균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아주 깊은 고민을 해보진 못했어요. 근데 오늘의 주제를 이걸로 받고 좀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의 경험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해볼 수 있을까를 찾았을 때 한 3가지 정도의 이야기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첫 번째는 균열을 재구성하고 재생산하기라는 키워드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2007년에 한국 사회에서 처음으로 입법 발의가 됐고, 사실은 이제 정부가 추진해서 만든 법안이었습니다. 근데 이 법안이 쟁점이 됐던 것은 그 차별금지 법안을 발표하면서
원래 이제 법안에 있었던 차별금지 사유, 그러니까 이런 이유로 차별하면 안 된다고 정한 사유 중 7가지를 삭제한 법안을 최종적으로 이제 의회에 보낸 거죠. 정부 입법 과정에서 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성적 지향, 학력, 언어, 뭐 가족 형태 이런 사유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료집에 제가 적어놨는데. 근데 이거는 뭐 그냥 뭐 쉽게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별해도 된다는 이야기였죠. 네, 성적 지향이나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은 해도 된다라는 메시지를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을 단 법안이 발신하는 이 상황이 사실은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하나의 이제 균열에서 출발한 어떤 운동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성소수자는 빠져라.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이 사회 구성원 중에 너네는 아직 아니다. 라는 선을 이제 확인한 것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주제가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늘 고민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왜 논리적으로 혹은 뭐 어떤 인권의 가치와 관련해서 문제라는 주장을 하기는 사실 어렵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그거를 접하는 어떤 시민들의 마음, 이를테면 차별금지법 제정 서명운동을 하는데 지나가면서 이거 뭐 성소수자 좋은 일 하려고 장애인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식의 질문들을 캠페인 부스에서 받게 될 때 이 이야기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고민들을 좀 많이 하게 됐고, 사실 이 차별금지법이 모두를 위한 법이라는 건 너무 분명하거든요. 근데 이 모두를 위한 법이라는 설명으로 그 선을 넘어서지는 못했던 거죠. 그 속에서 저희 스스로는 이게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어떤 가시적이고 명백한 혐오와 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성소수자를 우리 스스로 비과시화하는 또 다른 방식인 건 아닌가? 라는 고민들을 하면서 이게 성소수자를 위한 법일 수도 없고 모두를 위한 법일 수도 없는 이런 난감함 속에서 사실은 이제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이 이렇게 많은 고민들을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좀 주목했던 게 이제 말하기와 복합차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차별이고 이 차별은 없어져야 돼라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차별을 겪는 혹은 어떤 차별받는다고 느끼는 어떤 사람들이 왜 사회에 더 등장하지 못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들을 좀 이제 하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런 그 연구 같은 것들도 많거든요. 한국 사회 차별이 심각하냐 물어보면 뭐 이렇게 사회학 하시는 분들이 다 심각하다고 하잖아요. 대부분이 70~80% 이상이 한국 사회 차별이 심각하다고 얘기하고 뭐 성차별, 학력차별 그리고 최근에는 연령차별에 대한 좀 인식도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하지만 당신은 차별받은 적 있냐? 라고 질문하면 그 응답률이 확연히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성차별이 심하다고 생각하지만 여성으로서 내가 차별받았나? 라고 질문을 받게 되면 그렇기도 한 것 같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상황들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놓여 있고, 사실은 그게 차별이라는 구조가 만드는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내 경험을 어떤 이 사회의 주류 언어로는 해석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그런 조건이 왜 이 사회적으로 갖춰지지 못했는가 같은 좀 질문들을 하면서 우리 안에서 각자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획들을 하는 여러 가지 이제 그 과정을 밟아왔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복합차별이라는 거는 차별금지, 그러니까 뭐 여성이라는 이유로만 차별받는 게 아니라 저학력 여성이거나 이주 여성이거나 이런 되게 다양한 차별의 요소들이 한 사람에게는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다는 의미에서 사실은 이제 뭐 차별금지 법제가 있는 나라들에서는 이미 법리적으로도 상당한 수준으로 다뤄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주목한 것은 이를테면 성소수자가 경험하는 차별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뿐일까요? 성소수자도 학력으로 차별을 받고 나이 때문 혹은 성별 때문 여러 가지 이유로 차별을 받습니다. 그 경험들을 우리가 어떻게 더 잘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기획하거나 의도했던 건 아니지만 이 서로의 그 말하기 공간, 그리고 그게 가능한 듣는 사람이 되어준다는 거, 그럴 수 있는 우리라는
라는 것들을 만드는 것의 소중함에 대한 좀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됐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이 성소수자라는 어떤 정체성을 근거로 해서 사회가 규정한 균열의 선 대신에 우리는 누군가의 차별 경험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선으로 좀 재구성하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하고, 이 재구성이 균열을 재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은 이를테면 좀 쉽게 뭐 단순화해서 얘기하면 성소수자 안에도 트랜스젠더가 있고 뭐 동성애자가 있고 양성애자가 있고 또 나는 모르겠다 뭐 이런 다양한 어떤 자기의 정체성과 관련한 어떤 차별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야기 꺼낼 수 있는 자리. 처음엔 어쨌든 성급기로 시작될 수밖에 없거든요. 나는 달라. 너는 내 경험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 하지만 우리가 궁극에는 함께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어떤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한 말하기의 공간 같은 것들에 대한 좀 경험들을 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이 균열이라는 게 그냥 없었던 건 성적 지향 그건 차이일 뿐이에요. 차별하지 마세요. 라는 방식으로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그 균열의 어떤 뭐 끝까지 함께 가보는 것, 혹은 그 균열이 사회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다시 찾아서 묻는 그런 작업들이 좀 필요하고 앞으로도 이제 뭐 계속 되어야 하겠다라는 고민을 하게 됐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발표 시간을 잘 지켜보겠습니다. 이런 균열로부터 이제 정치적인 주체화의 가능성을 어떻게 발견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차별에 맞선다는 게 나 차별당했어 억울해 그러면 그래 여기서 끝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누군가 차별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이 사회를 바꾸는 게 결국은 이 차별에 대항하는 말하기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바일 텐데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질문들을 좀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구조인 것은 뭐 아주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경제 위기가 심해지는 사회일수록 혐오와 차별이 극심해지고, 사실 이렇게 한국 사회에서도 이 신자유주의와 혐오라는 주제를 다루는 연구들은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뭐 앞으로도 지금 이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국면에서도 이렇게 비슷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뭐 젠더 갈등이라든지 세대 갈등이라든지 다양한 이름으로 어떤 균열선들로 드러나고 있는 시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렇게 저희가 조금 더 고민을 하게 됐던 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한국 사회에서 제가 짧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어떤 차별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이렇게 사유할 수 있게 되는 것과 경제적 불평등 혹은 빈곤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사유할 수 있는 것의 영역이 좀 많이 달라요. 근데 현실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또 잘 알지 않습니까? 네, 여성 빈곤, 뭐 장애 빈곤, 혹은 그런 정체성과 빈곤의 관계, 혹은 그것을 조금 더 심층에 들어가서 왜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가를 뭐 명쾌하게 설명되지 않더라도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정책 대안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때는 경제적 불평등에 대해서는 어떤 경제 정책, 차별은 그냥 소수자가 겪는 문제, 차별금지법이면 차별 해결될 것처럼 그런 문제일 수가 없는 건 뭐 성별임금 격차 같은 것에서도 드러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화된 불평등에 사실은 차별받는 사람들도 이렇게 놓여 있다고 할 때, 우리가 차별하지 마세요라는 거를 이렇게 뭐 이를테면 성차별하지 마세요. 저 남성과 동등하게 대해주세요. 비장애인 차별하지 마세요.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대우해 주세요. 라는 얘기에 멈출 수 없는 어떤 지점들을 좀 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신자유주의 혹은 경제 위기 시대에 이제 이 혐오가 강화되는 메커니즘이기도 할 텐데, 한정된 자원을 어떤 집단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의 문제로 어떤 경제적 불평등이나 혹은 이게 빈곤의 문제가 설명될 때 누군가 더 평등해지는 게 내가 차별받는 것으로 여겨지게 되는 거죠. 비정규직의 권리가 신장되면 정규직이 차별받는 거고, 여성이 좀 더 이렇게 평등해지면 남성이 뭔가 손해를 보는 이런 식의 갈등 구도가 이제 계속 발생하게 될 때에 이런 집단 간의 대립이라는 어떤 그 차별의 연상되는 어떤 이미지 혹은 그 익숙한 어떤 설명 방식
넘어서는 어떤 말하기, 담론 혹은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할까, 이런 고민들을 좀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직접적으로는 어떤 게 있냐면요, 차별금지법이 실제로 법을 통해서 가장 많이 다루는 영역이 고용 영역입니다. 법제가 만들어진 대부분의 나라에서 한 70% 정도가 고용 영역에서의 차별 다툼이거든요. 그러니까 임금, 해고 막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 그대로 먹고 사는 문제인 거죠. 근데 한국 사회에서 사실 차별금지법은 아직 그렇게까지 인식되고 있지 못한데, 이게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이 운동이 어떤 그 각자의 위치에서 그냥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더 잘 살 수 있는, 이런 싸움이 되게 하려면 여전히 잘 모르겠다 하지만 우리가 일단 스스로 그런 싸움을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는 감각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라는 고민을 하게 됐던 것 같고요. 그런 데서 어떤 이 정치적 주체화의 가능성이라는 것들을 좀 고민해 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 제정연대에서는 이 노동, 가족 이 두 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이제 TF를 만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좀 다르게 얘기해 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기도 했고, 여전히 현재 진행형일 텐데요. 그러니까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과 이제 똑같이 해달라는 건 아니라고 말한 다음에야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들 어쨌든 이 집단 간의 대립으로 등장하게 되는 어떤 균열의 구조를,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맞서야 할 어떤 구조의 균열로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혹은 구조의 문제로 어떻게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드릴 건 한국 정치 구조와 민주주의의 균열이라는 키워드를 좀 꼽아 보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차별금지법도 못 만드는 이런 정치, 이런 나라에 대한 한심함, 정말 이렇게 안타까움 이런 것들 다 공유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이 한국 사회의 큰 어떤 정치적 격변기였던 박근혜 퇴진 촛불 직후에 문재인 정부가 등장하던 시기에 사실 차별금지법은 사회적으로 그렇게 중요하거나 유의미하거나 뭔가 그런 과제가 아니었죠. 5년 전만 하더라도. 사실은 그거에 맞서 싸워왔던 과정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인권을 표방하는데 차별금지법을 미루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어쨌든 이제 계속 싸워오는 과정에서 이게 그냥 어떤 특정 정당의 한계로 이야기할 수 없는 어떤 정치 구조 자체의 균열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고민을 좀 하게 됐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양당 정치라는 지금의 어떤 정치, 한국 사회 정치의 어떤 조건, 양상,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 87년 이후에 전개되어 왔다는 이 민주주의의 한계 혹은 균열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것은 사실 미투 운동을 통해서도 좀 확인됐던 것 같습니다. 성평등 없이 민주주의 없다, 이런 구호를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제 이해하게 됐는데, 여전히 성평등 없는 민주주의 혹은 이 차별 혹은 이렇게 평등을 자신의 가치로 이렇게 포괄할 줄 모르는 이 민주주의의 한계 같은 것들을 좀 저희가 이렇게 보게 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좀 이제 계속 이어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어떤 균열의 문제 설정들을 좀 더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요. 이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은 또 앞으로 이렇게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게 제가 좀 정책 학회 발표에 왔기 때문에 좀 이렇게 함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76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좀 적었는데요. 저희도 어쨌든 정말 너무 모르겠는 게 많고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잘 모르겠는 순간들이 있는데, 그거는 또 한편으로는 기존의 어떤 우리가 기대왔던 담론, 이론 혹은 어떤 제도적 세팅 같은 것들에 기대서만 지금 문제를 풀 수 없는 어떤 상황의 이렇게 반증이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럴 때 어쨌든 이 우리 이제 사회 운동이 이제 만들고자 하는 어떤 변화는 구체적으로 어떤 이제 정책과 제도를 바꾸는 일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기존의 어떤 시스템의 근간을 이루는 그 정책과 제도의 개선으로 가능한 게 아니라 이 시스템 자체를 점검해야 할 때가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사실 이렇게 좀 더 많은 연구자분들이 그런 고민을 좀 같이 해주셨으면 하는 좀 고민들이 많이 들어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더 나은 세계를 위해 어떤 정책과 제도가 설계되고 실행되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같이 하고 싶고, 그런데 좀 덧붙여서 더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지금 어떤 시스템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때라고 한다면 그것이 저는 이렇게 어떤 이렇게 그러니까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그 질문을 뭐 시민들과 대중들과 혹은 가장 억압받고 차별받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질문들을 이제 조금 더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좀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차근차근 발견해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고요. 네, 시간을 조금 넘겼는데 어쨌든 앞으로도 좀 뭐 다른 여러 자리에서 뵐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자료가 있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저 세 번째여서 너무 다행입니다. 마지막이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이런 자리인 줄 모르고 일단은 주제가 세대 균열이라는 이야기만 듣고 발표를 수락을 했었는데, 사실 저는 이제 세대 균열이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은 세대 간 균열을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워낙에 청년 세대와 기존의 기성세대 간의 갈등이라던가 청년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인식들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런 세대 간 갈등과 균열보다는 도대체 청년 세대 안에서의 균열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조금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저는 청년 세대 사회적 불안의 격차를 발표를 했고요. 이 연구는 저하고 이제 이예림 선생님께서 같이 해주셨는데, 원래 이제 이 연구는 이현주 박사님이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사회적 불안에 대한 연구를 연차로 계속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연구의 일부분을 새로 재구성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이라고 하면 굉장히 다양한 인식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복지 정책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어느 자리에 가든 청년 이야기를 하면 다들 의견들이 나눠지시는 것 같아요. 왜 지금 우리가 청년을 이야기를 해야 되냐, 복지 정책의 우선순위로서 청년을 생각할 수 있느냐. 사실 그런 이야기들은 결국 청년에 대한 굉장히 전통적인 사고방식, 일을 할 수 있고 사지가 멀쩡한 사람에게 우리가 공공의 지원을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그런 전통적인 사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청년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담론들이 있는데, 뭐 90년대생, MZ세대 이런 논의들을 할 때는 굉장히 청년들이 부유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자유로운 생활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인식들이 있는데, 그 이면에는 또 청년들이 경험하고 그리고 살아온 여러 가지 환경이나 구조들이 과거 기성세대들이 경험했던 것들보다는 훨씬 더 불안정하고,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19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어려움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청년을 바라볼 때도 어떤 측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의 청년들,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세대와는 다른 새로운 세대로서의 청년을 바라보는 반면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훨씬 더 어려움과 불안정성이 큰 격차를 경험하고 있는 세대로서 청년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연구에서는 청년들을 그냥 불안 세대의 관점에서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 관점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생애주기의 보편적인 특성을 고려했을 때 사실 청년은 전체 생애주기에서 가장 불확실성이 큰 시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들 누구나 청년기를 경험해왔고 저도 과거에는 청년이었지만 당장 내일, 당장 내년에 내가 무엇을 할 수
뭐 할 수 있을지 모르는 그런 불확실성이 가장 큰 시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특히나 한국의 사회적인 맥락에서 고민을 해보면 이제 아마도 4번째 발표에서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노동시장이 불안정성이 굉장히 커지면서 가장 크게 타격을 받는 집단이 청년이기도 합니다. 노동시장에 진입해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것들이 지연이 되고 그로 인해서 그 어떤 지위도 없이 부유하게 되는 시기가 늘어나면서 불안정성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저는 아까 이제 좀 전에 말씀해주신 미류 선생님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저는 약간 원고를 늦게 썼어요. 그래가지고 그 참사가 있고 나서 이제 원고를 썼는데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계속 고민을 하다가 결국엔 쓰긴 했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이 청년 세대는 세월호와 이 이태원 참사의 당사자들입니다. 동년배들이 계속 이런 사회적인 재난, 희생자가 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한국 사회 맥락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 청년은 불안 세대로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가지고 온 이 지표는 사회적 불안이라고 해서 사실 저희 사회정책 영역에서 많이 다뤄지거나 하는 지표는 아닙니다. 근데 왜 우리가 사회적 불안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까라고 고민을 해보면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얘기는 청년기에 경험하는 불안 수준이 굉장히 큰데 단지 이게 청년기의 불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장년, 노년 세대로 넘어갈 수 있다. 이게 이제 보편적인 설명일 수도 있는데요. 저는 한편으로는 이게 사회보장 제도가 도대체 역할을 무엇을 해야 하냐, 우리 국민과 시민들에게 사회보장제도, 사회정책의 역할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냥 안정적인 삶을 보장해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사회를 바라볼 때 우리 사회가 불안하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런 불안 수준을 낮춰주지 못하는 사회보장제도가 과연 제 기능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청년들에게 인식하는 사회적인 불안, 그리고 이 사회의 불안 수준을 통해서 과연 사회보장제도가 어떤 역할을 해왔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이 사회적인 불안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청년의 불안과 관련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제 일부 계속 연구를 많이 해주신 분들이 계신데요. 굉장히 노동시장에서의 불안정성, 뭐 비정규직이라던가 뭐 계약직이라던가 이런 측면에서 불안정을 보거나 아니면 개인 차원에서 어떤 우울이라던가 병리학적인 특성으로서 불안들을 좀 연구를 해왔습니다. 하지만은 사회 전체에 대한 불안 인식에 대해서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연구가 되지 않았었는데요.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조금 우리 청년 세대가 우리 사회의 불안을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생애 과정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청년 세대 안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그 생애의 경험들이 사회적인 불안에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좀 분석을 해보고자 했습니다. 앞부분 이야기가 너무 길어서요. 요거는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 연구를 시작할 때 청년 세대에 대한 다양한 인식들이 있는데 그 인식들의 공통점은 청년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보는 경향들이 굉장히 강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성세대와 청년 세대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우리와 다른 타자로서의 동질적인 집단으로서 청년이 이야기가 많이 됐는데, 생애과정 관점에서 좀 고민을 해보면 각자 개개인이 경험하는 생애과정 자체는 개인이 그냥 이렇게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기에 어떤 사회적인 경험을 통해서 그 구조를 통해서 스스로 역동적으로 만들어가는 생애과정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각각의 청년들이 그 나이대별로 경험하는 사회경제적인 사건이 굉장히 다르게 분포되어 있고, 그리고 그러한 사회경제적인 사건을 어떤 연령 시기에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현재의 불안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적 위험의 계층화의 사회적 불안과 관련된 논의들을 보면 사실 저희가 우리나라가 뭐 생애 과정에 있어서의 표준화가 단 한 번이라도 관측이 된 적이 있었냐라고 물어보시면 사실 없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게 맞긴 한데요. 그래도 최근에 청년들에게서 보이는 그 특징은 어쨌든 그 생애 과정에 있어서의 탈표준화, 그러니까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뭐 취업을 하고 그 일자리를 계속해서 평생 노동으로서 평생 고용으로서 가져가는 그런 경향들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위험 자체가 보편화가 되면서 개인이 그런 위험들을 다 감당해야 되는 위험 사회가 됐다라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도 보면은 위험 자체가 개인화되는 것이 과연 계층적인 영향들을 낮추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물음표가 있는데, 이제 저의 관점은 위험 자체가 많은 계층에게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
적어도 특정 계층에게서는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취약성이 특정한 계층에게서 더 도드라지게 나타내는 방향으로 이 위험의 영향들이 계층적으로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점을 좀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좀 연구 모델을 좀 간략하게 좀 마련을 해봤는데요. 일단 청년들은 처음 태어날 때부터 청년들이 아니잖아요. 처음 태어났을 때 아동 청소년기에서 부모님의 보호와 그 과정 속에서 성장을 합니다. 결국에는 부모님의 귀속지위를 통해서 생애의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이제 생애에 다양한 사회적 위험들이 있을 텐데요. 그 과정에서 이런 위험들을 겪어서 결과적으로 본인 스스로의 사회 경제적인 지위인 획득 지위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회정책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결국에는 이 귀속지위에 의해서 사회적 위험을 겪을 가능성들을 좀 완화해주고, 그리고 이 위험의 결과로서 내 스스로의 지위를 굉장히 낮은 그런 어려운 상황으로 떨어지는 것들을 또 한 번 방지해주는, 계측 하락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또 사회정책이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결과로서 이 연구에서는 사실상 지금 현재 청년들이 경험하는 인식하는 사회적 불안의 수준이 이런 과정들이 총체적으로 집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가 아닌가라고 좀 단순하게 모델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그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를 한 조사 데이터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조사 데이터를 이용해서 분석을 했고요. 조사 대상은 사실 청년과 중년을 모두 조사를 했는데 이 연구에서는 19세부터 34세 청년만 대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귀속 지위는 부모님의 교육 수준 그리고 부모님의 재산 수준을 인식을 이용을 했고요. 생애 사회적 위험을 어떻게 측정할까 고민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사회경제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실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경험했는지 여부, 정서적인 어려움을 경험했는지 여부를 물어보고 그리고 12세 이후에 여러 영역에서의 박탈 경험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획득지위로서는 본인의 교육 수준과 그리고 소득계층 인식을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사회적 불안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불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그렇다, 그리고 매우 그렇다라고 인식한 비율을 정속 변수로 활용을 했습니다. 분석 결과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귀속지위와 획득지위에 따른 사회적 불안 수준인데요. 청년들 중에서 우리 사회가 불안하다고 인식하는 청년의 비율은 85.7%로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요.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주로 보고자 했던 어떤 귀속지위로서의 계층적인 요소, 그러니까 부모님의 재산이 좀 낮은 경우에는 역시 사회적인 불안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귀속지위에 따른 생애 경험의 차이인데요. 그 생애 경험은 외환위기 그리고 신용카드 대란으로서의 여러 가지 그 부채 문제가 발생했던 2004년의 경험, 그리고 금융위기, 그리고 세월호, 그리고 코로나19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청년의 연령이 지금 현재 19에서 34세이기 때문에 과거의 경험들은 직접적인 경험이라기보다는 부모님을 통한 경험들이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코로나19보다는 좀 낮게 나타나는 경향은 있었는데요. 여기 이제 다른 색깔로 체크된 것이 부모님의 이제 학력이 중졸이야 저학력인 경우, 그리고 부모님의 재산 수준이 낮다라고 응답한 경우에 대체로 이제 경제적인 위기로 인해서 어려움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코로나19의 경험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은 대체로 굉장히 높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계층 간의 차이도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는 않았거든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그 지난 수년간 경험했던 코로나19가 어떻게 보면 위험의 보편화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해온 그 부분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생애 경험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건강, 돌봄, 주거, 교육과 같은 박탈 경험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여기에서도 역시나 이제 부모님의 교육 수준이라던가 부모님의 재산 수준과 같은 계층적인 요소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생애 경험의 차이를 또 한번 이제 횟수로 저희가 누적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본 건데요. 이게 총 4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사실 세월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정서적인 충격을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경제적인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경제 사건으로서 외환위기나 뭐 카드 사태 뭐 이런 총 4번에 걸쳐서 몇 번을 경험했는지를 봤더니 역시나 이제 부모님의 소득 그 재산 수준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리고 이제
그 박탈 경험에 있어서도 저희가 누적적인 횟수를 확인을 했을 때에도 이 계층적인 차이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좀 기술적인 부분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이제 좀 단순한 모델이기 때문에 이게 뭐 인과 효과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종속 변수를 사회적으로 불안하다라고 인식하는 것 여부로 놓고 그동안에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여러 변수들을 모두 넣었을 때 분석 결과입니다.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여기서는 생애 경험이나 경제적 어려움을 뺀 그냥 계층적인 요소만 넣었을 때의 분석 결과인데요. 부모님 재산이 좀 낮다라고 응답한 경우에 아무래도 상층인 경우보다 불안하다고 인식하는 확률이 10% 정도 높게 나타났고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학생인 경우에 불안하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너무 당연한 결과인데요. 학생들은 사실 미취업 상태이면서 향후에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갈지가 굉장히 막막한 세대이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갑작스러운 단절을 경험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사회경제적인 사건으로 인한 어려운 경험과 그리고 박탈 경험들을 이제 횟수로 다 넣고 분석을 한 결과인데요. 주요 경제 저기 전체 통합 모형을 보시면 주요 사건 경제적인 어려움이 아무래도 사회적 불안 인식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금 주목할 부분은 박탈 경험의 누적 이 횟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는데요. 저는 사실 이 부분이 부모 재산 수준 같은 것들을 동시에 통제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조금 영향력이 떨어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결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굉장히 단순한 결과인데요. 결국에는 청년 세대가 경험하고 있는 인식하고 있는 사회적 불안의 수준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귀속 지위와 획득 지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아무래도 본인이 속해 있는 내가 바꿀 수 없는 귀속 지위에 의해서 사회적 불안 수준의 격차가 확인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저는 사회보장제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잘 작동이 되고 우리가 앞으로의 사회보장제도를 고민을 하려면 이 사회 구성원을 얼마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지를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청년층의 10명 중에 8, 9명이 우리 사회가 불안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제 그 불안의 수준이 이렇게 계층적인 요소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는 얘기는 청년들이 과연 우리 사회정책, 사회보장 제도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이 맞는가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결국에는 우리가 성인 초기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을 위한 사회정책에 대해서도 이 사회정책 영역을 공부하는 많은 분들이 함께 고민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발표에서 이 그림을 많이 가져가는데요. 결국에 우리가 생애과정 관점, 생애주기적으로 사회보장제도의 사회적 위험에 따라서 이 사회보장의 가장 핵심적인 소득보장이나 사회서비스 영역들을 배치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변화하는 생애과정, 청년기가 연장이 되고 사실상 이 초고령 사회에서 나타나듯이 노년기가 연장되는 것과 관련해서 이 제도적인 재배치와 재구조화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들을 너무 안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 최근에 이제 청년 정책을 하고는 있지만 너무 일시적이고 굉장히 대중적인 관점에서 정책들을 마련할 뿐이지 사회정책 전체 맥락에서 청년들을 어떻게 포용하고 함께 가져가야 될지를 전혀 고민을 하기 어려운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되고 이따 토론 시간에 이에 대해서 같이 논의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마지막 발표를 맡은 강남대학교 김수환입니다. 자장께서 요청하신 바에 의하면 저희가 뒤에 논의해야 될 것도 많은데 시간이 제가 이제 최대한 빨리 해보도록 정말 핵심 중심으로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중요한 자리에 발표를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사회복지정책학회에 감사를 드리고요. 연합학술 대회지만 이제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의 추천으로 섰는데요. 사실 처음에 발표할 때 키워드 3개를 주셨었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화, 그리고 노동시장의 균열, 그리고 사회정책의 도전, 이 3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발표를 해달라고 하셨는데 어찌나 막막하던지. 그러나 이제 제가 왜 이제 제가 이 발표를
해야 할까를 생각해 보면서 기본적으로 사회정책을 해왔던 사회보장 제도와 사회정책을 해왔던 사람으로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노동시장의 균열을 포함해서 이제 복지인식을 주로 기반으로 해서 균열 연구를 해왔던 사람이기도 하고, 최근에는 디지털화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사실 우리의 변화하는 현실이니까 관심이 없는 분들이 없으실 텐데 가지고 오면서, 특히 한편으로는 이제 저희 학교에서 한 여러 사업들과 관련해서 디지털화를 현장에서 접목하는 일도 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학술적으로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이참에 발표할 기회를 주신 차에 해보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정말 쉬운 작업은 아니었고, 앞선 발표들에 비하면 정교한 연구가 전혀 아니라 굉장히 이제 그냥 밑그림을 그리는, 이 키워드를 연결하는 밑그림을 그리는 이제 그런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표 시간도 짧기 때문에 이제 발표에서 못하는 부분들은 이제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중간에 그 노동시장 균열을 이제 노동자본 균열로 바꿨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이유는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먼저 이제 간단하게 이제 이걸 접근을 하면서 몇 가지의 이제 어떻게 디지털화 균열을 볼 것인가에 대한 시각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디지털화라는 현상 자체를 두 가지 요소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이제 기술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기술 발전이 어떻게 사회 경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가 되었던 바입니다. 특히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그런 연구들이 많이 되어 왔는데, 이제 기술 발전과 노동, 사회의 관계, 이제 이런 차원에서 볼 수 있는 한편, 디지털화라는 현상 자체가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그 독자적인 현상과 변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서로 공존하면서 또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러나 또 독자적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두 번째는 디지털화를 어떤 차원으로 볼 건가, 이제 이거는 사실 선행 연구를 참고를 했습니다. 보시면 되겠는데, 굉장히 다양한 차원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자동화라는 오토메이션, 그래서 고용 대체 이 자동화의 측면과 그 다음에 새로운 경제 조직화로서의 플랫폼 경제, 이 두 가지 차원으로 이제 대별될 수 있다. 뭐 더 좋은 구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이렇게 봤을 때 첫 번째 자동화라는 측면은 기존의 기술 발전에 대한 일반론적인 이론들로 설명이, 이제 연장선상에서 설명이 가능하다면, 이제 플랫폼 경제와 관련된 부분들은 최근에 나타나는 그야말로 디지털화의 고유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최근의 연구들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그럼 왜 노동시장 균열보다는 노동과 자본 균열이 더 맞다고 생각했는가? 이거는 이제 너무 이제 당연한 건데, 기존에 사실 최근의 연구들을 보면 노동시장 내부의 격차, 그다음에 양극화, 이제 이런 부분들에 주로 포커스를 맞췄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 디지털화라는 현상을 들여다보면 사실 그거보다는 더 근원적으로 노동과 자본의 이제 균열, 혹은 노동의 전반적 약화, 이제 이런 측면들, 그러니까 그 내부의 격차보다는 전반적인 경향을 보는 게 더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노동 기반이 이제 권력 자원이 상당히 약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부분을 부각시켜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보고자 했던 게, 그 디지털 현상화에 따른 이제 변화라는 것의 특성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디지털화가 가져오는 양적인 질적인 변화, 균열,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래서 복지국가가 유효한가, 그리고 어떤 사회정책적 전략을 가져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먼저 이제 변화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제 이 변화를 어떻게 바라볼 건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제 그 시각들이 다양한데, 변화라는 것 자체가 이 디지털화라는 게 새로운 현상인가, 굉장히 파격적인가, 혁명적인가, 이런 질문들에 단절적인가, 기존과 했을 때, 그렇게 했었을 때 이 논쟁 자체가 상당히 산업혁명에 대해서 18세기에 있었던 산업혁명을 19세기 산업혁명에 바라봤던 관점들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은 우리가 혁명이라고 이견 없이 받아들이는 산업혁명조차도 장기적이고 연속적이고 점진적인 진화 과정이었다는 점에서 혁명이라는 단어가 과연 맞는지 이런 의구심이 있지만, 그러나 기술산업적 변화 이상의 그 파급력, 그 변화의 파급력이나 이런 것들은 기존에 없었던 양상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혁명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것처럼 지금 일어나고 있는 디지털화라는 현상도
이 과정을 걸어가는 우리에게는 갑작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도 없지만 그러나 그 파급력은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그 굉장히 뭐 아직도 읽어도 다 제가 이해를 했는지 모르게 방대한 폴라니의 거대한 전환의 책에 보면은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본 구절이 변화의 속도가 변화의 방향만큼이나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저는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었고요. 이제 왜냐하면은 어차피 저쪽 방향으로 갈 거지만 이 과정이 얼마나 긴가, 얼마나 지난하고 힘든가.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엄청나게 힘들어서 정말 죽어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그 변화를 잘 극복해서 그래도 힘들지 않게 가는 그런 게 있는데, 사실 그거는 단순히 이행기니까 어차피 절로 갈 거니까라고 쉽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정말 이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이게 우리가 직면해야 되고 대응해야 될 문제라는 이제 그런 이제 인식을 갖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화와 사실 이것만 딱 띄어서 얘기할 수 있을까? 과연 작금의 변화들을 이라고 했을 때 탈산업화라는 변화, 그리고 인구 고령화라는 변화들도 같이 봐야 된다. 그래서 그것들이 어떻게 서로 상쇄되거나 혹은 상승 작용을 일으키는가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세 번째는 디지털화라는 현상, 모든 변화가 그렇지만 이라는 것이 굉장히 수렴적이고 한 방향으로 확정적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약간의 그 안에서의 방향성도 그렇고, 그 다음에 실제적인 속도나 정도에 있어서 제도 간 혹은 국가 간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것도 저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넘어가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제조업이 약화되고 있다, 제조업에서 서비스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국가들의 양상을 보면은 분명히 줄어드는 양상들을 보여주긴 하나 국가 간 차이는 훨씬 크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국가 간 차이가 크다는 건 결국 국가가 어떤 식의 제도화 혹은 정책들, 그리고 그 정책에 따른 행위자들의 이제 그 대응들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여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론적 배경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권력자원론이라는 게 과연 이 시점에서 유효할까라고 봤었을 때 상당히 이제 이미 디지털화 이전부터도 과연 설명할 수 있을까, 굉장히 유로센트릭하고 우리나라의 현실에 잘 맞지 않는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더군다나 지금 와가지고 봤을 때 자본주의에서 임금 노동자의 권력자원을 중시하는 것, 그리고 노조 조직률이라든지 좌파 정당 의석수가 클수록 복지국가가 발전한다 이렇게 보는, 그리고 노동과 자본의 상대적 크기가 중요하다라고 보는 이 관점에서 이 말대로 하면 참 그 가능성이 없달까요? 희망이 없달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참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그 김영순 교수님이 2021년에 쓴 책에서 이제 그 노력하신 걸 보면은 권력자원론을 조금 더 확장적으로, 좀 더 보편적으로 확대해서 해석할 여지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이 민주주의적 사회주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경제적 약자들 혹은 그게 전체적으로 노동일 수도 있고요. 그 집합적인 노력들을 어떻게 힘을 키워나갈 수 있을까의 고민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봤고요. 그래서 이제 변화를 양적 변화와 질적 변화로 나눠서 볼 수 있을 텐데, 먼저 첫 번째는 이제 양적 변화 균열에서 우리가 이제 잘 알려져 그 21세기 그 자본 그 책에서 이제 굉장히 부각을 시켰던 이슈이기도 한데, 노동자본 간 분배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생산성 증대 과실 누가 차지할 건가라는 이 논쟁 자체가 굉장히 오래된 논쟁이고 한데,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쉽게 말하면 노동 소득의 분배율이 악화되고 있는 걸 보이고 있는데요.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노동소득 분배율 자체가 다른 나라들보다는 서구 복지국가들에 비하면 낮은 편이지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다만 자영업자들의 소득까지 고려했을 때는 오히려 감소하는, 그래서 어찌 보면 임금 노동자와 자영업자 간의 그 균열이 상당히 심각한, 그 분배의 그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된다는 것 자체가 노동에 대한 자본의 몫이 이제 커지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두 번째 양적 균열로서 이제 자동화, 그러면 이제 기계화되고 그것이 기술이 고용을 대체하는 그런 이슈에 대해서도 논의가 많이 있죠. 다만 그것도 일자리의 속성에 따라 다를 수 있다라는 논의들이 있고, 한편으로는 그런 기계화의
기계화가 증대되면은 노동자 내부의 경쟁이 격화된다라는 논의는 사실은 이미 굉장히 몇십 년 전부터 얘기되었던 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국가가 이거 역시도 모든 국가는 다 자동화를 지향하고 그렇게 가고 있느냐라고 하면 이거 역시도 작년에 나왔던 윤홍식 교수님의 책에 인용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로봇 밀도로 그 제조업에서의 로봇 밀도로 대표되는 자동화 정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자동화를 추구하게 하는 추동의 힘은 무엇인가? 과연 그거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것인가? 혹은 노동자에 대한 자본의 지배인가? 이런 퀘스천들이 제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질적인 변화로 넘어가면 주로 이제 플랫폼 노동과 관련된 이제 새로운 경제 조직화의 이슈가 되는데요. 첫 번째는 고용 관계에서의 변화입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근로자성의 약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사용자성의 약화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제 전형적인 고용관계 바깥에서의 근로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었던 건 이미 디지털화라는 이름 이전부터도, 예를 들면 유사 자영업자라든지 아니면 독립근로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이미 많이 하고 되어 있었으나 이것이 이제 플랫폼 경제화에서 더욱 강화되고 종속노동이 더 근원적으로 변화되거나 희석되는, 그러나 거기에서도 요즘에 논의에서 잘 드러나고 있지 않은 건 사실은 근로자성의 약화도 문제지만 사용자성의 약화, 그러니까 사용자성 자체가 은닉되거나 드러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얘기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하는 방식에서의 변화도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주로 재택근무로 대표되는 시공간의 유연화와, 그래서 그것이 분명히 자율성을 높이는 부분도 일견 있으나 노동 통제를 노동 통제가 강화되는 부분들도 있다라는 이제 그런 지적인데요. 자세한 얘기들은 다 넘어가고 어쨌든 저쨌든 이런 현상들이 가져오는 바는 노동자의 개별화와 원자화할 수 있다라는 이제 점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노동시장 밖에서의 노동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여러 가지 노동시장 밖에 노동이 증가하고 있으나 대표적으로 디지털과 관련해 가지고는 데이터 노동의 예를 들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미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겠지만 이것과 관련해서 과연 데이터를 이제 천연자원과 같은 자본으로 볼 건가 혹은 노동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논쟁도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노동으로 볼 수 있다라는 이제 근거들이 훨씬 우세하다고 보여지고요. 노동시장, 근데 왜 데이터 노동시장이 형성이 안 된 채로 제대로 가격을 지불받지 못한 채로 되어 있는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레디컬 마켓이라는 책에서 굉장히 흥미롭게 마치 여성들이 집에서 무급 노동을 담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무 대가를 받지 않는 것과 유사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과 관련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한편에서의 접근은 데이터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노동자들이 대가를 받을 수 있게 하자는 접근이 있는데요. 저는 그것도 가능하다고 보고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지만 또 한편으로는 개별 노동자에 대한 개별적인 보상이 아니라 그 사용자성을 강조를 해서 이제 보편적 이용자인 시민에게 포괄적으로 대가를 줄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디지털화로 인해서 그럼 나오는 그 균열들을 정리를 해보면 노동의 세력화 약화인 거죠. 노동자가 양적으로도 감사해서 집합적 세력이 약화되고 있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계급 구분 자체가 흐려짐으로써, 왜냐하면 독립노동 근로자, 자영자, 임금 근로자의 이 구분이 굉장히 흐려지면서 집합적 조직 기반이 침식되고 있다. 쉽게 말하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질문이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미국에서 노조를 그런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조화하려고 했었을 때 성공하지 못한 사례들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자본 내부의 균열도 발생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자본 내부에서는 주로 기업 규모에 따라서 혹은 원청 하청 관계 이런 식의 균열이 주로 포커스가 맞춰졌지만 새로운 자본 내부의 균열이라고 할 수 있는 건 그야말로 플랫폼을 기준으로 봤을 때 디지털 플랫폼 스타트업과 그다음에 기존 사업자, 우리가 많이 봤던 그런 여러 가지 사례들이 이미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디지털 플랫폼과 거기에 참여하는 사업자, 이런 균열들이 굉장히 이제 기존보다 훨씬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편으로는 기존의 경제 구조에서의 이제 핵심 균열을 노동과 자본의 균열이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우리가 얘기를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노동의 지위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약화되고 개별화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기존의 노동에 초점을 맞췄었던 임금 근로자 자체가 굉장히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약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 균열이 약간 비대칭적이라고 할까요? 그럼 자본에 맞설 수 있는 그 이제 어떤 새로운 개념이 필요하거나 세력화가 필요한데 그것이 노동이기보다는 이제 시민이거나 혹은 이제 소비자이거나 하다라는 그런 논의들이 이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지위와 관계를 보시면 플랫폼을 기준으로 해서 한편으로는 소비자 혹은 이용자 플랫폼,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플랫폼과 서비스 제공자, 그러니까 그 참여 기업자, 이렇게 3자 관계 속에서 이제 놓여지게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노동자라고 노동을 하는 사람, 혹은 노동을 하든 안 하든 아무튼 우리가 예전이라면 노동지위를 갖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중첩적 그 지위를 갖게 되는데, 네. 더 어떡하죠? 네.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시민으로서의 어떤 그 이제 이런 그 균열들을 우리가 잘 주목하면서 갈 필요가 있다. 정말 이제 제가 랩업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떡하죠? 더 넘어가고 제가 1분만 죄송하지만 1분만 네 하면 복지국가의 그래서 유효성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복지국가는 잘 대응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미 산업혁명 그 옛날 아니 산업혁명보다도 더 이전에 그 폴라니가 얘기했던 거대한 전환의 그 시기에도 그 봉건 왕조가 이 변화의 흐름에서 사람들이 지켜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수 있었다면 지금 복지국가는 그 조정 과정에서 그 이제 문제들을 완화시키기 위해 혹은 속도들을 조정하기 위해 충분히 노력할 수 있다라는 견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또 한편으로는 개념상 복지국가의 회복 탄력성이라는 개념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새로운 어떤 정책에 대한 이제 논의들이 있고요. 결론적으로는 아까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시민의 정체성에 기반한 포괄적 연대의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강화될 수 있고 또 어떻게 강화될 것 같은가라는 것에 대해서도 사회 정책과의 연계 속에서 예를 들면은 보편적 사회 정책이 이제 되고 그다음에 이 디지털 속에서 디지털 시민성이 강화되고 그다음에 공익적인 활동 기반의 어떤 연대성이 강화되는 이런 속에서 이제 다른 지위들보다 훨씬 더 포괄적인 연대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이제 제안을 해봤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역시 그 세션 시작 시기에 허무맹랑한 야심을 가지고 세션 운영 계획을 짰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게 이제 판명이 됐고요. 지금 원래 예정된 시간이 끝났습니다. 근데 마무리는 해야 될 것 같고 이 자리에 또 계시는 여러 선생님들이 이 주제와 관련해서 관심 있고 의견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한두 분이라도 의견을 듣고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뭐 너무 짧은 시간에 또 요청을 드리니까 부담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유스럽게 한번 조금 말씀을 해주시죠. 사실 뭐 이게 그 주제가 4가지 발표가 하나로 이렇게 딱 수렴되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공통된 걸 찾는다면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의 시대가 뭔가 개인화, 개별화가 이루어지고 다양화가 이루어지고 그 속에서 이질성이 증대하고 이런 현상들이 다양한 부분에서 나타나는데 이게 어떻게 하면 이런 차이가 차별로 되고 적대로 되고 혐오로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차이를 인정하면서 다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연대 이런 것들로 나갈 필요가 있는데 그 속에서 과연 사회정책은 무엇을 어떻게 변모를 해서 그것을 할 것인가 이런 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팀에서 한두 분의 인풋을 받고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예, 이승윤 교수님. 짧은 시간이지만 얼른 코멘트를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다 같이 그리고 함께 이것이 갖는 추상성이 가지고 오는 무력감에 반드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그 제도 개혁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그 집단적 정체성을 공유한 사람들 간에 함께하는 어떤 행동의식으로 발현돼서 제도 개혁을 이루어질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이제 점조직, 신진혁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조직이 이제 여기 안에서의 지금 고민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미류 선생님께서는 이거를 복합적 차별로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병금 선생님께서는 이 세대 내 또 세대 간 요 중첩도 이제 좀 고민을 하셨는데, 김수환 선생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데이터가 곧 노동이다까지 말씀하시니까는 제가 이거는 분명히 어떤 경계를 우리가 갖고 그 안에서의 집단적 정체성을 통한 그 다음 얘기가 어디,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에 누구와 연대를 할까를 모색해 볼 수 있다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미류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차별의 중첩은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저도 이제 말씀 들으면서 생각해 본 게, 우리가 그동안 어떤 차별받는 상태를 영속적인 차원에서 생각한 건 아닌가? 정적으로. 그렇게 되면 이제 교집합 상태가 되고, 이거는 우리가 흔히 하는 이제 계급론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 상태, 그 계급. 근데 어쩌면 이제 교차라고 말을 한다면, 이게 비용 속성이 있다면은 어떤 지점에서 차별, 어떤 지점에서 불안정성이 교차될 때, 그때 어떤 유기적인 조직화, 어떤 유기적인 연대, 그러니까 영속성을 전제하지 않은 어떤 뭐라 그럴까요? 움직이는 그런 어떤, 그게 아마 그 좀 연성 뭐 권력자원주의론으로도 말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런 새로운 차원을 생각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거는 복지국가 재건설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행위자가 누구인지 찾아내는 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울타리 안과 밖에 사람 누구인가, 요거는 분명히 우리가 좀 정교하게 해나갈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어느 특정한 분한테 질문을 하신 건가요? 예, 제 생각에는 한 분, 지금 발표자 중에서 시간을 가장 정확하게 지켜주신 분이 우리 신진욱 교수님이시기 때문에, 신진욱 교수님께 1분 발표 시간을 드리고, 우리 미류 활동가님이 외부에서 오신 분이니까 30초 발언 기회를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최대한 핵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일단 말씀을 드리면, 제가 정확히 지키지 못했고요. 16분 26초를 썼거든요. 네, 더 압축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발표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시민사회 내에서의 제도 부문의 분화. 그래서 이제 시민사회 내에서의 내적인 구조가 그러니까 확장되는 동시에 분화가 됐는데, 그 분화된 새로운 구조 안에서 사회 변혁적이고 비판적인 지향을 갖는 사회운동이 갖는 시민사회 전체 장애된 헤게모니가 약화됐다는 것이 첫 번째 저의 태제입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양적으로는 팽창했지만 왜 개혁성이 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그와 같은 사회운동적인 사회개혁적인 힘이 어떻게 확장된 다른 부문들과의 연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이 하나의 중요한 과제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말씀드렸던 것이 개인화 경향, 그리고 보다 더 유연하고 느슨한 네트워크형의 그런 연대 형태들이 점점 더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에, 거기에서 어떻게 보다 더 지속 가능하고 견고한 연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지금 우리가 풀어야 되는 과제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추가해서 하나를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말씀하셨던 관련된 것이 제가 이제 오랫동안 계속 작업을 해왔던 핵심 관심사이기도 한데요. 이른바 이제 다중격차 내지는 교차균열 또는 복합갈등, 요 세 가지 정도의 키워드로 설명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최근에 이 문제에 몰입했던 사람은 저는 피케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제적인 영역만 놓고 본다면은 소득과 계급과 자산과 주거와 이와 같은 여러 가지의 불평등 구조가 딱딱 맞아떨어지지가 않죠. 그러니까 어느 하나의 측면에서 플러스의 속성을 가진 사람이 다른 측면에서 마이너스의 속성을 갖는다라든지, 이와 같은 방식의 말하자면 불평등 구조의 위치성의 복잡성이 점점 더 증가되는 측면이 있는데, 거기에 더하여 우리가 사회 운동이나 집합 정체성, 말씀하셨던 집합적 정체성이나 집단적 주체의 형성이라고 하는 문제까지 생각을 하게 된다면, 성소수자, 페미니즘적인 이슈, 지역적인 불균등성, 또 세대, 이와 같은 여러 가지의 사회적인 균열 구조들이 점점 더 적극적으로
집합행동과 집단적인 의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는 객관적으로 여러 축의 균열 구조들이 존재를 하는데 제각각 자기 측면에서 자기만 희생자,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다른 차원의 어떤 불평등성에 대해서는 무감한 그런 상황이 우리가 지속이 된다면 이 안에서 이른바 이야기하는 교차성의 정치라고 하는 것은 가능하지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인터섹셔널리티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를 생각을 했을 때 이 측면에서 저 측면에서 여러 측면에서 어프레션의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변혁의 주체가 된다라는 방향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그런 속성을 모두 가진 사람은 우리 사회 제가 계산해 본 바로는 1.5에서 2%밖에 안 됩니다. 말하자면 자신이 어떤 측면에서 불평등을 경험을 했다면 자기가 지금 경험하지 않고 있는 그러나 누군가가 경험하고 있는 불평등의 경험을 나의 경험에 기반해서 유추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공감의 폭이 우리가 확대되는 가운데에서만 이 교차 균열과 복합 갈등의 시대에서 폭넓은 집합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 같다. 그런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선생님 말씀 주신 거 저 너무 공감하는 부분이고 차별을 정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동적인 어떤 과정, 개인과 사회의 혹은 개인과 개인 간의 집단과 집단 간의 상호작용으로 이해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이제 너무 고마운 의견 주신 것 같고요. 제 글에서는 그 어떤 새로운 정체성을 우리 라는 말로 그냥 따옴표 치고 할 수밖에 없었는데 뭐 과거의 언어로는 그것이 계급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무엇이냐 혹은 어떻게 구성 가능하냐라는 질문에서 이제 어떤 전통적인 계급론에서 그것이 이제 계층들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뭐 어떤 집단의 합으로서의 계급이라는 이런 접근이 여전히 유효할까 이제 저는 그거는 이제 제가 잘 모르겠고 어쨌든 사회 운동을 하면서 제가 주목하는 건 어떻게 다른 상호작용 혹은 다른 관계성이 가능해지는 조건 혹은 조직들을 만들어낼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거든요. 여기에 덧붙여서 조금 제안 드리고 싶었던 건 제가 77페이지에도 좀 썼는데 어쨌든 제도나 정책을 연구하실 때에도 차별받는 사람들에게 혹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지보다 그 제도가 어떤 새로운 관계성을 감각하게 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조금 더 주목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이제 해 보았습니다. 그런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어떤 다른 미래를 도모할 수 있을 때 사실은 여러 가지 변화 또 그런 새로운 사회 방향에 걸맞는 제도와 정책들이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키워드로 관계성, 어떤 관계 회복을 위해서 사회 정책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키워드를 던져주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의 자리는 해법보다는 고민을 던지고 같이 공유하는 그런 자리였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발표자 선생님들께 감사 말씀드리고 청중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